예,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 교실 강의를 진행할 황선웅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규 사업자분들을 위한 조금은 좀 가벼운 내용으로 훑어드리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어, 화면은 공유해가지고 바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드렸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목차부터 들어가면은 신규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금 상식,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조금은 좀 냉소적인 좀 이런 문구인데,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이제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나 각종 이제 혜택이 배제되는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은 그 세법에 대해서 무지 또는 착오에 대해서 면책이나 경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적용받는 세법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사업 초반에 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기한을 놓쳤다. 아니면은 뭐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발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처리 또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몰랐다라는 것만으로 그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이제 신고 기간 지나고 고객분들 중에서 그 신고를 못했습니다 하고 신규 사업자인데 신고를 못했습니다 하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은 어쨌든 본인이 알아가지고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을 기준으로 좀 강의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주요 세금의 종류와 성격을 좀 개괄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거래 징수를 통해서 소비자로부터 그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구조의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그 종합소득세 안에는 이자, 배당, 사업, 뭐 연금, 기타 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업자분들께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시고, 만약에 뭐 투잡을 하셔서 내가 뭐 사업소득도 있는데 다른 근로소득도 있다.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소득과 이제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대부분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소득에 대해서 또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제 대비되는 법인의 이제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이 내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가져가는 이제 돈은 이제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과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이제 그 대표자 개인은 또 별개다. 또 법인 돈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고 그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을 부담하면서 돈을 가져와야 된다. 이 점을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이제 지급하면서 사업자가 이제 근로소득 등을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오히려 이 원천세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세금들이야 부가가치세는 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반년에 한 번,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반년에 한 번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이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에 뭐 사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만 법인세 부분은 좀 영역이 좀 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 법인세는 다루지 않고 다른 이제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제 신고납부세금과 정부 부가세금 이렇게 세금의 종류는 두 가지로 또 나누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세금 중에서 납세자가 이제 직접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정부나 이제 뭐 구청, 시청, 지자체에서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은 납세자가 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세액 등을 확정시키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는 게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 부가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또는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은 정부 결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어, 쉽게 뭐 종합부동산세나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가 이제 나오죠. 그 고지서를 받아서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만 하면 되고 조금 특수하게 상속증여세는 신고 의무도 있으면서 신고로서 확정이 되지 않고 국세청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확정되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 페널티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신고 가산세 20%가 이제 발생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만약에 그 적게 냈다. 내가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적게 냈다라고 하면은 이 10%만큼의 또 가산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제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히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부정한 행위가 좀 개입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 금액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또 조세 감면 등의 배제. 만약에 내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일일이 그 감면 등을 다 확인해서 뭐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확인되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페널티가 좀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 기한 내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립니다. 일단은 사업을 이제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도 있을 거고 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사업자를 이미 내신 분들도 또 다른 사업자를 또 내시는 경우가 또 나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 절차 관련해서 주의점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 자체는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은 사업 개시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뭐 일반 이제 뭐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사업을 뭐 내가 오픈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드 단말기 같은 것도 신청을 하고 사업용 계좌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통상 이제 사업자 등록을 먼저 다 진행을 하십니다. 어, 요새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뭐 하나를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카드 단말기나 여러 가지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신청조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그 대부분 이제 사업 개시 전에 미리 하시게 되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몰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미등록한 사업 기간에 대해서 공급가액,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1%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등록 사업자는 정말 좀 음성화된 영역들, 이렇게 좀 어둠의 경제라고 하죠. 그런 영역 빼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하시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 준비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서 가서 또는 이제 홈택스나 손택스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개인의 신분증, 이제 방문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공통 항목을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가인 경우에, 이제 내가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니면은 내 건물에서, 내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등기부 등본, 소유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미용 업종이나 음식점 업종 또는 뭐 유원시설 등등 그 인허가 업종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업종이 이제 음식점이죠. 이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먼저 영업신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구청에 이제 식품과의 영업신고가 돼야 되고 또는 뭐 체육관이나 이제 태권도나 이런 그 체육시설을 하시는 경우에도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증이 먼저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장소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 인허가증,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그 인허가 안 받고 가시는 경우들. 그러면은 그 인허가 받아서 다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뭐 도소매 업종이나 뭐 이렇게 일반 서비스 업종은 뭐 특별히 뭐 인허가 받을 사항이 없고요. 다만 또 이제 제조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제조 시설에 대한 좀 이런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제조 시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도 기본 공통사항은 동일한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루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홈택스로 진행을 하실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업종 선택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업종 분류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좀 나눠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도소매업, 제조업, 뭐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일단은 예시로 세 가지를 들어드리면, 업종에 따라서 내 장부 의무의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출 금액이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되는 기준이 이제 3억이고, 뭐 그 밑단계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으로 각각의 업종 분류마다 이제 내가 어떤 장부 의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돼서 이제 추계 신고라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도 업종에 따라 다르게 되고요. 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감면 적용과 감면 유래도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업종에 대해서 내가 하려는 업종을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해 주시는 민원실 이제 조사관님이 거기에 맞게 좀 등록을 해 주십니다. 근데 다만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왕왕 이제 도소매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업인데 도소매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직접 하시다가 좀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하실 때는 업종도 내가 찾아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가세 자체에서는 업종 코드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가세는 간단한 세금이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어, 업종 코드에 영향을 뭐 받지는 않지만 법인세 또 특히 종합소득세가 업종 코드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실질적인 업종에 맞게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는 거를 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업종을 좀 할 거다. 내가 도소매업도 하고 뭐 제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주업종과 이제 부업종을 여러 가지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정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런 매출을 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업종 코드 오류 사례를 이거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제가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길동 씨는 2023년 초에 전시하는 이제 행사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셨습니다. 업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막 찾다 보니까 전시 이렇게 해서 막 업종을 검색하고 뭐 행사 이런 식으로 업종을 검색하시다 보니까 전시 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 어, 전시 시설만 보고 이건가 보다 하고 그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는데 2023년도 매출이 8천만 원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첫 해에. 그리고 나서 이 매출 기준으로는 24년도부터는 본인이 이제 복식장부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셨는데요. 밑에 이제 나와 있지만 복식부기 대상 여부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익 금액, 매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5천 이상.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익 금액 7,500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어, 본인의 이제 실제 업종은 그 실내장식공사로 선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용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 코드로 잘못해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모르고 진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업으로 그 어렵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누가 따로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이번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오셨는데 실제 하시는 일을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들어보니 어, 이게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공사를 하시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 정정도 드리고 복식부기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이렇게 안내드리고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그 업종 코드가 오류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제가 많이 접합니다. 이렇게 새로 수임을 하게 되는 사업자 한번 업종 확인해 보면은 실질이랑 다른데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보통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받으십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무상 이제 해야 될 것들은 홈택스 사이트를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뭐 의무 발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용 계좌라고 하는 거는 내 명의의 계좌 중에서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은 사실 그 계좌가 사업용 계좌입니다. 그 의미 자체는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사업용 계좌라고 하는데 어,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은행에 가서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을 이제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으면은 이제 내 상호가 기재된 좀 그 사업 계좌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상호나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계좌로 이제 거래를 하셔야 조금 더 이렇게 신뢰감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거래처에 이렇게 통장 내역 그 사본 전달 주시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만드시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꼭 은행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만든 계좌가 사업용 계좌인 건 아니고 내가 내 명의의 계좌, 사업으로 주로 사용하는 계좌가 사업용 계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이제 뭐 계좌를 새로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도 발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홈택스 사이트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 홈택스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초기에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을 먼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는 뭐 세무서 가서 직접 등록 신청을 해도 되고요. 이걸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랑 이런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가산세랑 감면이 안 되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첫 해는 그 간편장부 대상자시기는 한데 이거를 뭐 매출액이 내가 늘어가지고 복식부기 의무가 될 때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 홈택스 사이트에다가 내가 등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신용카드 자료를 그 한 번에 이제 그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핑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도 의무 발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하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가 그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가산세랑 감면배제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종이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지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이게 아예 뭐 좀 내가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어, 여러 가지 신경 쓰기가 좀 싫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용 계좌 및 사업용 카드를 이제 등록하시면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 영수증 그 가맹점도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뭐 발행하실 일이 없다 하더라도 뭐 그냥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그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를 이제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는데 그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제 뭐 계좌나 이제 법인 카드 정보가 다이렉트로 홈택스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좀 기본적인 사항, 좀 사업 준비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 부가가치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장에 도착한 게 한 1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사무실 좀 일찍 나가서 사무실에서 샌드위치 사 먹고, 뭐 오는 길에도 뭐 커피 한 잔 사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부담한 세금이 대략 이미 한 2천 원 정도의 세금을 저는 오늘 납부를 했습니다. 국가에 납부한 건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부가세를 제가 구매를 하면서 그 구매한 사업자한테 지급을 했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부가세는 누구나 그 항상 그,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소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세금 부담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먼저 그 용어부터 보시면은 음, 부가와 가치세를 이제 좀 잘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부과된 가치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거래 과정에서 더해진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쉽게 이제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조사에서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이제 1차적인 거래가 발생합니다. 제조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좀 극단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돌멩이, 원가가 없는, 이제 매입이 없는 돌멩이를 갖다가 그냥 뭐 가공을 해서 이제 판다라고 그냥 쉽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돌멩이를 가공해서 유통사에다가 1,000원에 이제 판다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이 붙어가지고 1,100원에 이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사는 제조사에 1,100원만큼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해줄 거고요. 그럼 제조사는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 100원에 이제 부가세를 받았죠. 그리고 나는 매입은 없었죠. 돌멩이를 그냥 가져와서 가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납부할 세금은 이제 100원을 제조사는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사 단계로 넘어와서 유통사는 이제 1,000원의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나는 마진을 부가가치를 1,000원을 더 붙여서 팔아야 되겠다. 최종 소비자에게 하면은 2,000원에 이제 판가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판매가를. 그러면은 여기에도 10% 부가세를 거래 징수를 하는 걸로 해서 2,200원만큼 대금을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통사가 납부할 이제 부가세는 200원만큼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200원에 부가세는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원에서 100원을 뺀 1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거래를 통틀어서 100원, 그 제조사가 납부하는 100원, 그리고 유통사가 납부하는 100원,
총 200원의 이제 부가세가 국가에 이제 징수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대신 내는, 대신 납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는 내가 중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준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상 이제 사업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 부가세가 너무 부담된다. 요번에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데 부가세 너무 부담된다. 아, 부가세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제 부가세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을 좀 토로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왜 사업자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뭐 5천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1,100원이 아니고 5,500원입니다. 조금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5,500원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 500원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고, 어, 다만 이제 그 500원까지 내 매출은 500원은 내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5,5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납부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 돈처럼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내 돈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상 이제 납부하는 시점에 가게 되면은 마치 내 돈 갖다가 내는 이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진에 대한 이제 고려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리는데 저희 고객분들께도 거래대금을 결정하면서 항상 이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순이익을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진을. 만약에 내 원가가 1,000원이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대금을 뭐 1,650원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정한 경우에는 내 순이익은 이제 500원이죠. 뭐 부가세 빼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제 매출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650으로 마진을 생각했다가 뭐 150원 부가세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 생각보다 마진이 좀 적어졌네. 뭐 1번하고 좀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초반에 이제 신규 사업자 때 거래하시다가 뭐 가격 내고를 하시고 이러다가 뭐 500만 원에 뭐 거래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거래 상대방은 그 500만 원이 부가세 포함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물건 가고 결제하고 이럴 때 부가세 별도로 해서 550을 청구하면은 그 상대방이 5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난 부가세 포함인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 딴 데도 알아봤죠.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부가세가 별도인 금액을 합해가지고 항상 총 이제 오고 가야 되는 돈을 금액으로 좀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리하는 업체들이 연중에 꼭 몇 개 공사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 뭐 공사 대금을 뭐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부가세를 별도로 하니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되었니 이거 갖다가 거래 상대방이랑 티격태격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뭐 물론 상대방 쪽은 주는 돈을 줄이고 싶고 저희는 뭐 저희가 고려했던 마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대금을 정하실 때 분명하게 정하셔야 나중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논의를 뭐 해야 될 이런 불필요한 그 일을 좀 없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올바른 부가가치세 인식은 잠시 맡아두었다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 거래대금을 결정하면서 항상 부가세를 제외한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마진을 분석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통장을 하나, 이제 거래 통장 말고 별도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고,
부가세로 징수되는 금액은 그 통장에다가 옮겨놔서 이거는 나중에 세금 낼 거, 나중에 한 번에 또 세금도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 뭐 매월 부가세 쌓이면 그것도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 통장에다가 그냥 그 보관하시는 경우들도 그 생각보다 제가 주변에서 그 사장님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금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왜 이게 사업자한테 부담이 될까? 부담된다고 생각이 들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하지만 부가세 낼 때가 되면은 저도 인식이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저한테 뭐 이미 들어온 돈을 갖다가 납부를 하니까 저조차도 아유 내 돈으로 내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이제 그 사업자분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실 겁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이 계산 구조가 또 은근히 중요한 것이 이 계산 구조만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습득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중요 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는 무조건 받아서 내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이제 부담한 매입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이 계산 구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발생되는 증빙도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발생할 때 일반 이제 상거래를 하시는 업종이다, 뭐 도소매 업종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뭐 건설 업종 또는 뭐 서비스 업종 중에서 뭐, 뭐 디자인 업종이라든가 뭐 또 뭐 이런 업종들은 또 B2B 거래를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는 걸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그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들이죠. 그 음식점이나 뭐 미용실 등등 이렇게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는 뭐 크게 발생할 일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위주로 또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타라고 해서 그 위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것들은 기타의 항목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 그냥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뭐 기타로 이제 발행이 돼야 될 거고요.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전자상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그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기타로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더 받은 세액들, 이게 이제 3,200원이 납부할 금액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결정이 되고 중간에 이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부담한 이제 매입세.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내 매입도 누군가의 매출일 거기 때문에 내 매입은 누군가의 매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빙관계도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만 이제 기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의 여기서 나오는 그 매출 단계에서의 기타는 대부분 최종 소비자 단계라고 이해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접대 목적인 매입세액이나 아니면은 이제 차량 관련 그 일반적인 승용차 저희 8인 미만의 이제 그 인승의 이제 승용차 등 공제받지 못하는 이제 매입세액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면은 뭐 2,150원. 해서 납부할 금액이 이제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갖다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지는 금액은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표적으로 뭐 음식점이 있고요. 좀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음식점이나 뭐 미용실 이런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이 좀 주를 이룬다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신고한 경우에 또 이렇게 10,000원을 차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감 공제 세액까지 차감을 하면은 940원. 네, 실제 이제 납부할 금액까지는 이 전체적인 이 그 흐름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어, 그래도 뭐 부담을 줄이는 게 좋죠. 뭐 받아서 납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낼 부가세는 부담을 뭐 당연히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지는 않긴 합니다.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은 이미 결정이 됐죠. 이 3,200원은 절대 이제 바뀌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출을 줄이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매출은 확정이 되겠죠. 다만 이제 매입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잘 내가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빙은 발행하는 것도 내 의무지만 잘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내 의무입니다. 만약에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깜빡하고 발행을 안 해줬다. 근데 나는 부가세까지 다 결제를 해줬다. 근데 신고할 때 내가 그 세금 계산서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안 하고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입세액이 뭐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납부할 금액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내가 뭐 사업 관련된 그 지출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홈택스에 뭐 등록을 안 해놓고, 뭐 신고 기간에 너무 바빠서 이거를 또 일일이 뭐 내가 그 신용카드사에 그 부가세 신고용 이제 거래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수기로 다 입력하고 이런 복잡한 거를 하는 게 너무 뭐, 오히려 시간이 번거롭다라고 하면은 뭐 그만큼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항상 이제 증빙이 이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습관화가 되셔야 되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어,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놔가지고, 뭐 공제할 때 조금 더 간편하게 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매입세액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부가세를 좀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세액을 어, 좀 면밀하게 체크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좀 계산 구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반 거래에서 이제 이건 뭐 세법이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건데 돈을 이제 지급받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장의 규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일반 이제 상거래를 하신다라는 전제에서 어, 나는 이제 돈을 언제 이제 지급을 할 것인가 상대방한테. 만약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누락되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하면은 뭐 계산서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를 해주신다거나 또는 뭐 거꾸로 내가 이제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할 때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보내면서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계산서가 이제 세금에 대한 거래증수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패턴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별 사업장마다 이제 정하시는 규칙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돈을 주고받는 것도 어떤 이제 거래가 증빙을 통해서 하실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요. 이거는 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물건은 재화라고 하고, 법적 용어로는 서비스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공급, 일반적인 이제 매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화 같은 경우에 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뭐 상품, 제품 좋습니다. 다만 이제 권리금과 영업권도 이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신규 사업자분들이 좀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신규 점포를 내가 뭐 하는데 여기 권리금 주고 들어간다 또는 뭐 권리금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줘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사실은 부가세 거래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부동산 임대 렌탈 등 모든 이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음,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 공급을 보시면은 뭐 내가 사업 용도로 취득을 했지만 취득을 하면서 이제 뭐 매입세 공제도 받았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팔린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부가세를 또 내야 되겠죠. 그리고 폐 없이 잔존재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좀 넘어가야 돼가지고 기존 사업을 폐업한다. 근데 물건이 뭐 한 1,000만 원어치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미판매된 거는 판매된 걸로 간주해서 한 번에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폐업 이후에는 부가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시에는 그 판매된 걸로 간주해서 이런 간주 공급이라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급 시기와 그 증빙 발행 부분인데요. 공급 시기란 게 뭐 용어가 좀 낯설죠. 공급을 했다라는 뭐 물건을 팔았다는 시기인 건가? 아니면 뭐 물건을 보냈다라는 시기인 건가? 근데 재화 상품이나 이런 제품 같은 이제 재화인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넘어갔을 때라고 흔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이 끝났을 때가 공급 시기가 이제 충족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공급 시기가 충족됐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도 아무 때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이제 그 공급 시기가 충족이 돼야 이제 발행에 대한 그 의무와 그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만약에 잘못돼서 발급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게 또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재화가 인도됐을 때, 물건이 넘어갔을 때, 물건을 보냈을 때, 아니면 일이 끝났을 때,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공급 시기고요. 다만 이제 특례 공급 시기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래도 좀 발생하실 확률이 높은 것들이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고, 돈 받았으니까 물건은 아직 안 보냈지만, 서비스는 아직, 완료가 안 됐지만, 돈을 먼저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돈 받았을 때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도 돈을 주면은 빨리 발급해달라고 하고, 이런 인식들이 좀 실무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먼저 발급을 하신다. 그리고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경우에 따라서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실무적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돈을 줬는데 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어떻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발급, 선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적정한 이제 공급 시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시기라는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공급 시기가 그냥 거의 자동으로 결제와 동시에 그냥 뭐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엄밀하게는 이런 공급 시기를 따져야 됐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바로 매출로 올라오고 현금 영수증 결제를 또 발행을 하면 또 바로 매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후세청으로 전송이 되고 다만 뭐 이게 매출이냐 아니냐 여부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확장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 공급 시기가. 이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시기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커가지고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12월 31일에 됐습니다. 이 10억의 내 매출에 대해서 나는 아직 매입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매출로 돼가지고 그 해에 신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 물건도 보내기 전이고 그 물건을 보내기 위한 매입도 하기 전인데 12월 31일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다라고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하면은 그거는 조금 뭐 논리적으로 좀그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에는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인식 시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발행 시기랑은 별개로. 근데 통상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와 매출 시기가 뭐 대부분은 뭐 실무적으로는 일치하는 경우가 뭐 훨씬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조금 이제 극단적인 사례 12월 31일에 공급 시기 전에 대가 받고 뭐 선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그 매출을 그럴 때는 계산서는 발행은 됐지만 매출은 그 다음 연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런 관계도 좀 따져가지고 신고가 좀 이루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모르고 하시다 보면은 계산서 다 발행해놓고 연말에 발행해놓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또 그런 관계를 또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기준으로 매출 금액이 신고 안내문에 이제 그 기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 매출인가 보다 하고 세금 굉장히 많네 하면서 또 내시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시기와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한번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급 시기 및 증빙 발행인데요. 그, 이 사례를 들어서 A는 이제 사례 첫 번째 A는 B에게 상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5년도 1월 1일에 계약하고 15일에 이제 배송을 해줬습니다. 이후에 상품 대금은 1월 31일에 결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계약은 뭐 1월 1일에 하고 배송은 뭐 중순에 하고 이제 대금은 월말에 받았죠. 이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이제 1월 15일에 공급 시기에 이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 2번, 만약에 그 계약은 앞과 똑같이 월 초에 하고 중순에 선결제를 받고 배송은 거꾸로 말일에 냈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인 발행 시기는 그 31일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선결제 받은 날짜로도 그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에서 제가 그 기재를 안 드렸는데 그 여러 이제 한 달에 뭐 여러 건의 거래를 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세네 건을 뭐 계속 이렇게 발행하는 게 서로 번거롭다 확인하고 이러는 게 그러면은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그 월에 이제 발생한 그 금액을 갖다가 월말 날짜로나 아니면 특정 날짜로 해서 그 합계 금액으로 이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자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월합계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묶어서 한 건으로 그 발행할 수 있게끔 또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좀 거래가 좀 빈번한 경우 그 거래처는 이렇게 월합계로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빙 발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례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 이 세금계산서 발행까지만 보고 잠깐 10분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락에 대한 염려도 적고요. 그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제 주고받다 보면은 보관도 해야 되고 이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오기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다만 이제 모두가 이제 하면은 또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발행으로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총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의무 발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 해년도에는 그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니겠죠. 첫 해년도에는 그러면 내가 종이로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자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고 전자 발행하시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데는 편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전자로 발행하지 않고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다만 종이로 받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전자 의무인지 뭐 이런 거를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매입세 그 받은 사람한테는 별도의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종이로 되는 경우에 또 불편한 점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도
건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건별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면은 이것도 또 번거롭습니다. 전자 발행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은 불러와지는 기능으로 대부분 이제 자동 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로 발급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종이로 주면은 거래 상대방도 별로 또 안 좋아합니다. 뭐 안 좋아한다라고 해서 꼭 그것만 보고 꼭 전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거래 관계 좀 원만하게 서로 좀 편하게 하려면은 전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이제 발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뭐 업체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이제 사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 사용할 수 있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로 사용하시는 것도 뭐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편한 기능들이 있는 그 유료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뭐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통계 자료도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있습니다. 돈 내고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발급 건당 뭐 50원, 100원 아니면 월 정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처음에는 홈택스를 한번 이용을 그래도 해보시다가 좀 건수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유료 사이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첫 시간 조금 첫 번째 교시 정신없이 좀 진행을 해왔는데, 잠깐 10분간 쉬고 다들 숨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